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환자분들 또 접촉자분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를 겪어내고 계시는데 기운을 내시고 빨리 회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진들, 방역위원들 현장에서 참 악정고투하면서 쪽잠을 자면서 또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투하시는 여러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소통을 통해서 방역에 좀 일조하길 원합니다. 뭐 지금 삼한사온 뭐 며칠 따뜻하다가 또 그제부터 추워지고 오늘도 쌀쌀한데 뭐 다행히 햇볕이 나고 좀 공기는 맑아져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세계보건기구 발표자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 발생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중국의 환자 발생보다 이제 중국 이해 국가에서 지금 전 세계 76개국,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환자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 다음으로 많긴 하지만 지금 중동의 이란, 이탈리아에서 2,300여 명 환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 환자가 더 많을 것이고, 뭐 조만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고하지 않을까. 특이할 사항은 사망자가 한 77명, 79명으로 치사율이 한 6%, 3% 정도, 3% 전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사율보다 한 6배 정도 높다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이탈리아는 아마 북부에 노령 인구가 많고 또 초기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망자가 늘고 있고, 미국 또한 지금 워싱턴주를 비롯해서 지금 91명에 6명의 사망자. 여기도 사망률이 91명에 6명이면 한 7%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 유행의 초기에는 중증 환자가 먼저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제 점차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가 이제 진단 검사 키트의 보급으로 발견이 되면 이제 치사율이 희석이 돼서 좀 감소 추세로 가는 것이 아마 보통 수순입니다. 자, 국내 상황은 어제 516명. 사실 3월 4일 0시니까요. 이제 516명이 늘어서 5,328명. 32분이 돌아가셨는데 또 그 밤사이에 추가 사망자가 35명, 세 분이 늘어서 35명 사망자입니다. 검사 중은 2만 8천 건으로 전일보다 7천 건 정도가 감소가 돼서 좀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500명 이상의 이제 증가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고요. 또 지역별로 역시 서울, 부산, 또 경기, 수도권과 부산, 뭐 항상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도 많고 이동량이 많으니까 여기서 100여 명 가까이 전후로 지금 환자가 있어서 사실 대구 경북 다음으로 지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충남이 이제 천안의 스포츠 댄스 군집 발생을 중심으로 또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이제 충남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에피커브입니다. 에피데믹 커브인데 지금 상승 속도가 뭐 여전하다고 할 수 있죠. 아직 뭐 추세를 꺾이는 조짐이다. 이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항상 하루 이틀이 고비다, 뭐 1, 2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희망사항에 따르는 획기적인 방역 조치가 눈에 안 띈다는 것이 좀
과연 그럴까 하는 또 의구심도 있고, 사실 그런 뭐 하루 이틀 또 1, 2주 내에 잡힌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가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런 기대감만 부풀다 보니까 매번 또 실망하고 매번 또 아닌데, 이런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한,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방심해서 또 탈나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좀 냉정하게 보고,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할 때도 좀 어떠어떠해서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주 내 감소 추세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우리가 덜 불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역시 남녀비는 여성이 6대 4로 좀 많고, 연령별 분포도 역시 20대가 한 30%로 가장 많다. 역시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고, 그 외에는 뭐 50대를 정점으로 이 정기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중국이나 이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 환자가 느니까 결국 노약자와 만성병 환자와 어린이들이 그 가정 내 감염 통해서 계속 늘고 있고, 특히 노령자 만성병자 환자에서 이제 사망자가 이어 나온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일종의 콜라테럴 데미지다, 2차적인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정층의 건강한 성인들이 개인위생이나 이런 잘 지켜서 감염이 되지 않아야 가족 내에 고령자, 노약자, 어린이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뭐 특히 신천지의 유증상자는 검사가 다 끝났고, 그동안 무증상자 검사를 얘기했지만 계속 주장한 바대로 신천지 이외 대구 경북 시민들도 이제 유증상자 위주로 검사를 먼저 하겠고, 특히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 고위험군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보건당국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전국 모든 환자의 56%가 신천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명단 조사하고 뭐 검사도 진단도 하고 뭐 격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56% 다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44% 신천지 이해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이나 산발적인 발생, 아까 역학조사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룹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또 우려운 거죠. 1, 2주 내에 신천지 관련해서는 줄겠죠, 당연히. 1, 2주 내에 신천지 이외의 수도권이나 부산, 또 충남 이런 데서 집단 발생이 계속돼서 커진다면 신천지 다음으로 이런 여러 지역에서의 여러 집단 발생, 또 산발적인 발생이 모이면 신천지 못지않은 또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에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방역의 중심을 신천지에서 신천지 이외 군집 발생이나 대구 경북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해 지역 발생의 방역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지역 발생 보면 서울에서 새로이 지금 집단 발생으로 떠오른 것이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금 소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12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여태까지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집단 발생은 첫 사례 같은 느낌인데, 뭐 경비원과 주민과 상당히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이 이미 그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가 있고, 뭐 기타 뭐 여태까지 밝혀졌던 데는 뭐 지금 더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또 온천교회 중심으로 33명, 또 어제 부산에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감염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를 개학 연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저녁에 학원에 가기 때문에 이 개학 연기한 효과가 사실 굉장히 희석되는 거죠. 따라서 학원도 일시 휴원을 하고 지금 인터넷 인강이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뭐 학생들이 뭐 학원 가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직접 강의 듣고 여럿이 학습 분위기에서 학습 효율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훌륭한 대체 강의 시스템이 있으면 집에서 학원에서도 휴강 대신 인터넷 강의로 학원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생들한테 교육시키는 비대면 강의 이런 거로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와 대입 이거를 멈춰서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코로나19도 이제 멈출 수 없는 게 학생 공부고 대입 준비인데 그런 측면에서 학원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인터넷 강의로 좀 전면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어제 군의학교 원사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 이외의 신천지 신도 관련해서 양성률은 1.7%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서 이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 신천지가 주 전염원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일부 산발적으로 있죠, 여전히.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재 그 질병관리부 어제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은 65.6%, 약 3분의 2는 집단 발생이라는 거죠. 이 집단 발생이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의 원인이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34.4%, 3분의 1은 산발적인, 독립적인 환자 발생이고 또 조사 중이다라는 거죠. 이 중에 이제 군집 발생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뭐 해외여행이나 집단 발생과 무관한 산발적인 발생도 있다는 건데 이 산발적인 발생이라는 게 숫자도 적고 뭐 걱정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31번 환자도 처음에 한 환자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발적인 발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산발적인 사례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디서 감염이 됐으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노출자 중에서 또 2차, 3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신천지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지역에서의 지금 코로나19 환자 집단 발생이나 산발적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뭐 일부 지역은 또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뭐 잘 되는 경기 지역도 있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인데 사실 이 지점이 앞으로 또 1, 2주 내 폭발 환자 발생의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의 그 산발적인 발생 조사 중을 좀 우리가 초창기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환자를 확진하고 극과 음압 유지 격리 병상에 입원 격리 치료하고 동선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고 그 접촉자들이 뭐 몇십 명이다, 몇백 명이다 해서 자가격리하고 이런 걸 꼼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환자가 많으니까 지역사회 전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효과는 떨어지겠어요. 유용성은. 그렇지만 여타 지역은 지금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에 1번부터 30번 하듯이 꼼꼼하게 해야겠죠. 그런 것이 시행될 때만이 앞으로 1, 2주 내에 환자 증가세가 꺾일 수 있겠다라는 주장에 이제 근거가 좀 힘이 실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어제 수원의 샘교회 관련해서 또 군집 발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천지와 일부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다른 부분의 이제 환자들도 지금 이제 과천에 신천지 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의 역학조사. 이게 사실 이제 대구 영북도 문제지만 서울이나 경기 이 대규모 수도권의 이 사실 환자 발생과 그 역학조사는 상당히 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 환자가 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제 밝혀지면 상당히 그 환자가 좀 늘어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고, 충남은 이제 특히 천안이 그 갑자기 이제 뭐 스포츠 댄스 시설에서 지금 80명이고 이것도 뭐 전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 큰 규모로 환자 발생하는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에서 이제 경북이 이제 대구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데 역시 뭐 교회, 병원, 그 요양원, 또 교도소까지 또 이런데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 뭐 부산 온천교회 관련도 있고 또 거창교회 관련도 좀 집단 발생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확진자 연령별 성별 현황은 아까 보신 바대로입니다. 전체 치명률은 0.6%고 남자가 1%고 여성이 0.4%. 이것이 어떤 왜 남자에서 치명률이 높은지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환자 발생 수는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정기분포로 노인과 영유아를 비롯한 소아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80대 이상에서 108명입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면역이 노화돼서 그 위험한 층이고 70대 역시 지금 사망자들이 70대, 80대인데 여기 합치면 360명입니다. 여기 그 고령자에서 특히 집중치료, 조기 진단과 신속 치료, 또 집중치료가 필요한 지금 연령층이고 여기서 80대 사망률이 5.6%, 70대 사망률이 4.6%죠. 그러니까 80대는 평균보다 한 9배 정도, 70대는 한 7배 정도 약 사망률이 높은 거니까 이것이 만만한 병이 아니다. 우리가 뭐 좋고 건강한 사람들에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 뭐 그건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아직 그 뭐 1, 20대 특히 사망자가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20대에서는 뭐 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면서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그 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클럽이라는 데가 그 밀집돼 있고 다중이 있고 뭐 마스크 쓰고 논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없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증으로 가볍게 알 수 있는 그 젊은 성인층이 이걸 무시하고 경각심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방심하면서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어린이, 영유아한테 퍼뜨려서 이 노령층과 만성병 있는 분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이 후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콜라테럴 데미지죠. 그러니까 고령자와 노인이 뭐 사회생활이 활발한 측도 아니고 되게 집에 계시거나 주변 산책인데 이 젊은 성인층이 밖에서 활동 중에 걸려서 들어와서 집안 가족 간 전파해서 결국 고령자층, 노인층에서 지병 있는 분들에서 중증으로 가서 사망하는 이런 거야말로 진짜 또 다른 2차 피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젊은 층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앞서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치사율이 낮을 거다라는 전망은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좋다.
그런 건데 사실 지금 2천여 명이 아직도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입원 대기 중이면서 그중에 일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이런데 뭐 중국보다 지금 의료 시스템이 좋다라고 대구 경북 얘기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20대가 중국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경증인 환자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기여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반면에 평균 수명을 보자 말이죠. 2016년 이 평균 수명 보면은 일본이 84세,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뭐 중간에 어떤 나라가 하나 있고 우리가 83세로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그런 고령화 사회고 초고령화 사회까지도 지금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 되면 고령자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 요인이 다분하다. 이미 이탈리아가 지금 81.7세인데 평균 수명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미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나오고 사망률도 거의 3% 아닙니까? 중국은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8살이 젊습니다.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국보다 우리가 치명률이 올라갈 요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위험이나 어떤 그 치명률이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일면만 보고 판단하면 이런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한 70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오히려 치명률이 낮을 수 있고, 물론 뭐 영양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고령층이 많다. 이건 분명히 이 코로나19의 치명률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이 고령층과 만성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예방하고 지금 마스크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죠. 이런 고령층 만성병 환자가 우선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돼야 되겠고, 또 진단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진단이 돼야 되겠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입원시켜서 중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드라이브 스루 좋습니다. 이건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단기간에 빠르게 많은 분들을 또 검사자도 위험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 고령층이나 만성병 환자들이 스스로 운전해서 그런데 가기에는 되게 이제 젊고 힘있고 이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층이 많이 검사를 받겠죠. 그런 층에서도 불리하고, 또 뭐 확진 받는다 하더라도 입원이라든지 병실 배정이 있어서도 이 노인층은 취약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행동거지가 빠르고 정보의 그 취득에 유리한 성인층, 젊은 성인층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제가 그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저께 이제 사망한 확진자분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분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60대. 근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뭐 67세 여성분이 어제 기저질환 없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새로운 상황, 뉴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도 기저질환 없는 사람들도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이 67세 맞죠? 네, 67세. 예, 67세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보면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의 이제 투병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고령자라는 요인이 위험 요인으로 사망의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개정 칠판에 의하면은 발열이 없으면은 검사 안 해도 퇴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전한 걸까요, 교수님?
예, 뭐 어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어제 그 중증도 분류와 의료기관 병상 배정하면서 인제 그 나왔던 좀 다소 복잡한 뭐 이 여기서도 인제 경증의 오기저질환 1개 이상도 이상하고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도 좀 이상하긴 하죠. 지금 뭐 환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중증 환자를 하면 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든 환자를 하면 폐렴이 있어도 반수 이상에서 열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열만 가지고 기준이 어렵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48시간 이상 열이나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PCR 확진 검사 음성이면 격리 해제 이렇게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워낙 지금 병실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 두 개로 나누고 즉 검사 없이도 임상 기준으로 열이 없고 증상이 좋아지고 3주 이상 증상 시작으로부터 3주 이상 증상이 없으면 뭐 검사 없이라도 격리 해제한다 이런 지금 발표를 해서 사실 그렇게 결정한 배경은 뭐 병실 부족난을 해소하겠다. 경증 환자를 빨리 생활시설 센터 또는 이제 퇴원시켜서 좀 여유분을 갖겠다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격리 해제하고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 음성인데 또 재감염, 재활성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 14%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검사 없이 해제된 분이 물론 대다수는 바이러스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중에 바이러스 배출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지역사회 퇴원해서 지역사회 활동 중에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위험성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좀 근거가 좀 제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브리핑한 바대로 이제 그 확진 환자가 이제 입원 치료하고 격리 해제가 돼서 퇴원하고 2주간 자가 격리를 한 다음에 2주 후에 이제 다시 확진 검사를 해서 음성일 때 해제하는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기준을 팔판에서 바꿀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돼야지 이제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이제 3천여 명 이상, 2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인데 이분들은 뭐 다음 주까지 수용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둬도 안전한 걸까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열어서 그 대기 중인 이제 확진 환자분들을 입소시키겠다. 그때도 2천여 명이 자가격리 대기 중이었습니다. 뭐 생활치료센터들이 뭐 중앙교육연수원, 뭐 농협, 삼성, 서울대병원, 인력개발 이렇게 속속 지금 오픈이 돼서 이제 이 경증 환자 위주로 입소해서 그 격리도 되고 관리받는 거는 다행인데 그 사이에 계속 또 환자들이 느니까 아직도 2,000명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체감으로 이제 자가격리하는 확진 환자 수가 줄지 않다 보니까 2주 뒤 다음 주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항상 1, 2주 뒤라고 하니까 1, 2주 뒤까지라는 거 우리 영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1, 2주 뒤는. 계속 1, 2주 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 그러니까 상당히 뭐 지금 현찰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비유가 되고 따라서 이제 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장에 이제 체육관이나 그 엑스코
아니면 뭐 그게 모습이 안 좋으면 건설회사한테 지금 추경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뭐 천병상 병원을 한 두세 개 짓는 거죠. 해가지고 한 번에 탁 그 입원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되더라도 거기에 의료 인력 자원이나 그런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지 그런 좀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 비타민 D 같은 복용이 뭐 감염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같은 거 섭취하는 게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비타민 C 얘기 아닙니까? 비타민 D. 이번엔 비타민 D가 나왔군요. 이제 다음에 비타민 A도 있을 거고 비타민 B도 있을 텐데 네. 예,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치료제 백신 없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이제 뭐라도 그 좀 면역력 강화해서 안전을 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이제 이해, 그 걱정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또 편승해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는 건 참 안타깝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개념과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은 상당히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좋다 그러면 건강하다, 특별한 병이 없고 활기차다, 이런 것이죠. 그런 건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19 감염 후에 생기는 뭐 항체가 방어 항체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거나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회복기에 생긴 항체가 만약 바이러스 방어를 한다면 그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확실하겠죠. 근데 지금 비타민 C가 됐든 D가 됐든 이 비타민이 이 코로나19에 특이한 항체를 만들거나 면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건강기능식품 정도지 이것이 코로나19를 특별히 방어하는 약물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루머도 퍼지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도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공포 마케팅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 이 코로나19 방역이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식약처가 사실은 적극 나서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루머도 좀 적정 소통으로 뭐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도움된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국가 재난 경보 심각 단계고 대통령께서도 총력 대응하고 24시간 비상 체제인데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근거 없는 뭐 제가 이제 듣는 게 코로나 뭐 모자, 코로나 안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잘못된 정보로 거기에 맹신했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 믿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여러 가지 비팀 에티켓 이런 거를 알려진 방법을 사용 안 한다면 오히려 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식약처가 적극 개입해서 지금 모든 부처가 이게 지금 보면은 질본이나 복지부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지금 공포 마케팅으로 여러 가지 뭐 그것이 기능식품이든 제품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서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좀 지푸라기를 짚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 식약처 규제기관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범정부 대응이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극복에 국민을 안전을 보장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머리를 쥐어짜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식약처의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 민감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70%가 양성이지만 타 지역에서 60% 이상이 음성이다. 그러면 그 양성의 여가 35의 기준은 타당한지 낮출 필요는 없을지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뭐 지금 리얼타임 RT-PCR이라고 실시간 유전자 그 증폭 반응 검사죠.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성과 음성을 가르는 것이 이제 CT 값인데 그 CT 값이 뭐 지금 35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35보다 밑이면 양성이죠. 바이러스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니까. 35보다 올라가면 이제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 신천지 그 교인 중심으로 그 군집 발생이 컸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여타 지역은 아직은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실제 환자가 적어서 양성률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 검사 방법의 오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검사했을 때 양성률이 높게 나오겠죠. 단지 뭐 지금 이 PCR 검사 키트 제품이 여러 회사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뭐 초기에는 신속 허가로 해서 빠르게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제품들이 많이 시판허가가 됐고 당연히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필드 스타디 실제 환자 지금 5천여 명 이상에서 양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각 제품의 그 성능, 그 야외 시험, 실제 환자 검체에서 나온 성적들을 좀 비교해서 성능을 좀 비교할 필요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혹시라도 이 제품 간에 이제 좀 차이가 물론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뭐 어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 한계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차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크게 민감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문제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역시 뭐 허가기관인 식약처, 질병과 함께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기저질환자 말고도 30대나 40대에서도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그런 젊은 분들이 이제 사이토카인 통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기저질환 없음 환자에서도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망률은 제 기억으로는 중국 평균 2%, 2.3%보다는 낮았어요. 0. 몇 %인데 지금 제가 일면만 보고 단정적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젊고 기저질환 없으면 치명적이지 않다. 드물지만 역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30대 한 명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성인층도 때에 따라서 중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전에 대해서 뭐 과거 AI나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또 메르스나 지금 이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사이토칸 폭풍이 하나의 이제 기전으로 제시가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중증 환자, 젊은 사람에서 사망에 대한 이슈나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은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스나 이런 신종 코로나 그 어떤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건강한 성인의 면역 시스템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와중에 면역 시스템에서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그 많이 나옵니다. 뭐 인터루킨이나 뭐 인터페론이나 뭐 여러 가지 TNF나 이런 인자들이 일종의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전투 현장에서 총알이나 대포
포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집중해서 죽이면 모르겠는데, 코로나19를 겨냥해서 이런 사이토카인이 이제 그 방출이 돼서 코로나19만 선택적으로 죽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폐 조직도 염증을 일으켜서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에 이제 우렬,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폐 안에 혈액과 뭐 점액질과 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이제 폐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숨이 차서 우리가 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나 돌리지만 너무 심한 경우는 저산소증, 산소 공급이 안 돼서 ARDS라고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라고 급성 호흡 압박 증후군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이제 사이토카인 얘기를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 몸 안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와의 전투에 있어서 적절히 바이러스만은 선택해서 죽이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격렬한 면역 시스템의 작동 이런 건강한 성인은 뭐 기저질환도 없고 젊죠. 그렇다 보니까 면역 시스템도 튼튼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이 하나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고 이것은 뭐 AI나 사스나 그런 그 과거 유행 때도 제기됐던 기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에서 중증 환자들에서 어떨지 좀 연구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HCV 바이러스는 완치 개념, 에이즈는 완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정립이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뭐 HCV나 HIV는 이미 알려진 지 꽤 됐지 않습니까? 3, 40년 된 병이고 HCV는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로 간경화, 암까지 가는 병인데 최근에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이 나와서 한 8주 정도 투약을 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HCV는 어떻게 보면 항바이러스제가 지금 효과적인 게 나와서 상당히 지금 그 국내에서도 이제 근절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왔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약값이 비싸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HIV는 아시다시피 근절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세 가지 약물 항바이러스를 칵테일로 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억제해서 일반인과 동일한 정도의 평균 연명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일종의 만성 관리 질환으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19는 뭐 태어난 지 2개월 좀 지난 뭐 한 3개월 된 100일도 안 된 영유아죠. 우리가 이 정체도 잘 모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치료제나 백신은 없고 이제 백신은 뭐 12개월 내지 18개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뭐 아주 모든 조건이 잘 연구가 되고 동물 실험 임상 시험이 아주 빠르게 이상적인 조건으로 됐을 때 이제 얘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이제 백신은 사용 불가능하다. 열애로 하고 지금 이제 항바이러스제 중에 이제 렘데시비어라고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임상 2상까지 갔던 길리어드사의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그 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이제 클로로퀸,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파비피라비어 이런 것들이 지금 후보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렘데시비어 말고 세 가지는 이미 허가가 돼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걸 약물 재창출이라고 그래서 적응증을 코로나19에 적응증을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시간이 가장 단축이 되겠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지금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선정해서 이제 임상 감염내과 의사들이 지금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제 착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비피라비어는 일본에서 이미 조류독감 팬데믹 대비해서 허가는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임상시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광동성에서 화비피라비어가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자세한 그 연구 근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거는 일본에서 이미 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그 인플루엔자 참여자들이 과거에 브리칭 스타디로 국제 공동연구로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중국에서 입증이 된다면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건 좀 자료가 있고 일본에서 허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심의해서 뭐 긴급 사용이든 뭐 어떤 컴패셔네이트 유즈든 그 동정적 사용이든 좀 더 빨리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전문학회와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렘데시비어가 사실은 가장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 시험관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해서 가장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이제 7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한에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지금 줄면서 이 등록 인원이 300여 명으로 이제 미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지금 우리나라 환자가 지금 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자를 같이 등록해서 렘데시비어의 효과를 빨리 검증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환자까지 포함돼서 좀 빨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 역시 이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응급 허가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나라 환자들이 참여해서 효과와 안전성이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자 대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식약처가 긍정적으로 그 긴급 허가 사용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코로나19 환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 또 이 의료계, 방역요원, 정부 보건당국 이 담당자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가 1, 2주 좀 그 진짜 힘을 내서 철저하게 개인 수칙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예,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요즘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멀리서 그냥 인사하고 나옵니다. 예, 과거처럼 이렇게 뭐 포옹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예, 서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거리를 멀리하고 마음은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일 이걸로 마치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